자, 이것이 문제를 봐보시면요. 여기 다음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시오 나와 있죠. 접지저항, 절연저항, 도체저항. 그 다음에 KC의 전류 절연저항, 시험전압 및 기준 값이 나와 있죠. 자, 이런 문제들은 상당히 좋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접지저항이요. 절연저항, 도체저항. 그죠? 이게 지금 이제 저항이 이제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좋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절연저항에 대해서 과거에는 우리가 220V에 대해서 0.1메가옴 뭐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400이 넘으면 400까지는 0.2고 400이 넘어가면 0.4메가옴이고 어떤 그런 우리 절연 저항에 대한 기준값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KC로 바뀌면서 우리 셀브, 펠브 이런 걸로 지금 절연 저항 값이 다 바뀌었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걸 물었으니까 여기 지금 두 번째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4번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 왜? 지금까지 이제 두 번 나왔거든요. 요 앞에도 이제 요거 한번 나왔던 게 있었죠. 그죠? 자, 절연저항 부분, 요런 것들은 약간 기사 문제가 될 수 있는데도 기사 문제 지금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관련, 그 어떤 기준값들을 잘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접지저항이라는 거는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여기 이제 접지 전극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접지 전극에 대한 저항이 얼마나 이거죠. 접지 전극에 대한 저항. 이 접지 전극을 우리가 땅에다가 메스려 놓으면 이 접지 전극에 대한 저항은 이 도체야. 그죠? 여기 이제 접지 전극에 대한 이 도체에 대한 저항. 그죠? 이 도체 저항이 있죠. 도체 저항. 이 도체 저항은 굉장히 낮은 거죠. 그 다음에 이 도체랑 여기 이제 표면의 부분에 있는 이 표면 부분에 대한 접촉 저항이 있죠. 표면에 이 접촉 저항. 이걸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이 접지 저항은 크게 이제 이렇게 보고 또 한 가지는 대지의 고유 저항이죠. 대지 고유 저항. 사실 이 대지의 고유 저항이 이 접지 저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죠. 요게, 그죠? 이 대지 고유 저항이 커버리면 우리가 이제 접지 저항 값이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대지 고유 저항이 작게 우리가 돼야 된다. 그죠?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요것도 이제 기본서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죠. 요거 우리 기본서에 있는 건 내가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접지 전류를 이렇게 흘리면, 여기 이제, 이 전류 상승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왜냐하면 대지 저항이 있다 보니까, 대지 저항이 있겠죠, 그죠? 이게 개념적으로만 설명했는데, 이 전류를 흘리면, 여기 이제 전압이 이제 발생이 된다는 거죠, 전압이. 그래서 V는 IR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R은, 접지자 R은 V 나누기 I가 되겠죠. 근데 실제로 보면, 요거는 개념도 상에서 이런 거고, 우리 실제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주접지극을 여기 실제로 여러분 답안지에는 이 주접지극을 이렇게 하나 표시를 하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보조 접지극을 하나 달아야 되겠죠. 보조 접지극을 그죠? 여기 이제 보조 접지극을 이렇게 이제 설치한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가 전원을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 접지 전류를 흘려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죠? 이렇게 흘려주면 여기 이제 대지 사이로 접지 전류가 이런 식으로 폐로 구성이 되어서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죠? 이 땅에 이제 저항감이 있다 보니까 여기 이제 전류를 흘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저항감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전위분포 곡선이 나오겠죠. 그 전위분포 곡선을 통해서 여기 이제 V는 IR이니까, 그죠? 여기서 이제 R은 V 나누기 I. 이렇게 해서 우리 접지 저항을 구할 수 있다. 저항은 낮을수록 좋다는 거죠. 결국 접지 저항이 낮을수록 우리가 이제 대지로 고장 전류가 여기서 이제 절연 파괴가 일어나면 여기서 이걸 이제 이렇게 표시했지만 이걸 좀 상세히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이제 절연체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절연체가 있고 이 절연체가 이제 절연이 파괴되지 않습니까? 절연이 파괴되면 이 누설 전류가 외암 쪽으로 흘러나오겠죠. 그 외암 쪽으로 흘러나오면 이게 외암이 접지가 돼 있어야 이 누설 전류가 대지로 패스가 되면서 사람이 그죠? 이렇게 외암을 잡아도 이 인체 저항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인체 저항을 한 1000 정도로 본다고 그러면 이 저항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전류 분배 법칙을 통해서 이 접지선 쪽으로 전류가 많이 흘러가겠죠. 그럼 접지선에 전류가 많이 흘러가려면 이 접지 저항값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게 작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접지 저항을 측정할 때는 우리가 언제 측정하냐 하면 겨울에, 그죠? 2월 달에 온도가 가장 낮을 때, 그때 이제 접지 저항값을 측정하는 거죠. 그죠? 그런 내용들을 답안지에다가 밀어 넣으면 좋겠죠. 그죠? 이게 이제 접지 저항 개념 그런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이 절연 저항값 있죠. 이 절연 저항값. 요거도 이제 답안지 쓸 때는 이제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내가 일일이 이거 그림을 다 일일이 그릴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전극이 있지 않습니까? 전극이. 그럼 절연물이 있겠죠. 절연물. 그죠? 절연물이 있으면
여기 이제 전극에다가 이렇게 해라. 보통 보면 우리가 이제 메가 같은 거는 DC로 많이 걸죠. 물론 AC로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메가 같은 거는 DC로 많이 돼서 여기 DC나 또는 이제 AC 전원을 인가해가지고 여기 전압을 걸면 이 절연물의 표면, 이 표면으로도 누설절로 흘러갈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내부에 저항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누설절 IL은 여기 이제 절연저항이죠. 절연저항분에 여기 인가된 전압이죠. 여기 인가 전압을 V라고 하면, 그죠? 이 절연저항 값은 우리가 여기 이제 표면에 절연저항 값이 있고, 이 최적 내부에 절연저항 값이 있죠. 이 절연저항 값은 표면에 절연저항 플러스 내부에, 그죠? 내부 최적 절연저항 값이 있겠죠. 그죠? 이 두 개의 합이죠. 그죠? 물론 여러분들 이거 다, 듣기 힘들면 그냥 절연저항 분지 요 인가전압을 나누면 이게 누설전류가 이렇게 흘러간다. 그죠? 누설전류가. 그럼 결국은 이 절연저항 값이 높을수록 절연저항 값이 이런 걸 잘 적어야죠. 이 절연저항 값이 높을수록 우리가 이제 누설전류가 작아진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절연저항 값이 만약에 낮다 그러면 절연저항 값이 낮다 그러면 누설전류가 많이 흘러가겠죠. 누설전류가 많이 흘러간다는 건 이 절연체 부분에 누설이 많이 나온다는 거는 이 감전 우려, 그죠? 누설전류로 인한 화재 우려, 뭐 이런 문제, 또 기기의 또 손상 문제, 이런 게 이제 발생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방지시키기 위해서 뭐 1년에 한 번 정도 어떤 기간을 통해서 절연저항 값을 항상 측정해서 절연저항 값이 낮으면 우리가 이제 이 선로 자체를 교체한다든지 또는 절연 보강을 해야 된다든지 어떤 그런 내용들을 답안지에 적어야 되겠죠. 그죠? 절연저항 측정을 하는 목적은 여기 있습니다. 요 KC 같은 데 이런 데에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절연저항을 확보를 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또 누설전류에 대한 감전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화재 이런 문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절연저항 측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요 절연저항에 대한 개념, 왜 하는지 이유, 이런 걸 간단하게 적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측정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이런 거 많이 해봤을 겁니다. 옛날 우리는 이게 절연저항 측정을 겨울 되면 모든 우리 원내에 있는 절연저항 측정을 다 했거든요. 돌아다니면서. 선간하고 대지간에 측정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로를 풀어놓고도 측정하고, 그죠? 옛날에 뭐 직접적으로 이 절연저항 테스트를 다 했으니까, 뭐 이런 것도 이 절연저항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연구반 수업할 때 이거 절연저항 측정하는 거를 선간하고 대지간, 선간하고 선간 사이에 절연저항 측정을 어떻게 한다는 걸 내가 다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그때 주의사항이 뭐고 이런 것들요. 이런 것도 우리 연구반 교재 다 있는 거죠. 거기에 내가 살짝 일부 내용만 내가 끌고 들어와서 답안지 작성해 놨습니다. 자, 도체 저항이라는 건 뭐냐면 도체 자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이 문제가 좋다는 게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도체로 따지면 우리가 도체는 다 금속이잖아요. 그죠? 이 도체는 다 금속이거든요. 이 금속의 저항값이 어떠냐? 이제 이걸 하나 물었고 또 한 개를 뭐를 물었냐면 이걸 물었죠. 한 개는 이 도체를 사고 있는 절연체 있죠. 이 지금 앞에 이제 이 절연체 이 부분에 저항을 물었죠. 이 부분이 그죠? 이 절연체에 대한 저항을 물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도체에 대한 이걸 또 저항을 물었잖아요. 그죠? 요것도 내가 연구반, 기본반 수업할 때 우리 계속 내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도체는, 모두 이제 도전율을 가지고 있대요. 도전율. 그죠? 여기 보시면 시계에 의하면 이 도전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죠? 이 이제 도체의 종류에 따라서 이 도전율이 다 다르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도체의 어떤 저항이라는 개념은 그 밑에 보시면요. 이 도체는, 도체의 종류별로 그 도체의 고유의 저항을 다 가지고 있죠. 그게 이제 이 고유저항 값이다. 고유저항 값이고, 이 고유저항 값은 이런 식으로 수식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죠? 이 도체의 종류에 따라서 도전율이 다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체의 저항이 여러분들 이제 왜 생기는지 이거를 이제 이런 수식도 적어주면 좋겠죠. 온도에 따라서 이 도체의 저항은 이런 식으로 이제 변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도체의 저항은 오히려 올라가고 절연체의 저항은 온도가 올라갈수록 어떻게 된다니까 낮아지죠. 그죠? 그리고 도체의 저항이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높아지는 이유를 내가 연구반 수업하고 기본반 수업할 때 뭐라고 설명드렸죠? 이게 양이온하고 전자의 어떤 열적인 메커니즘을 통해서 내가 설명을 다 해드렸죠. 이거 내가 그 내용들을 이 답안지에 적어야 돼요. 왜냐하면요. 그런 물리적인 어떤 현상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 이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이 도체의 저항이 왜 생기는가? 도체의 저항이라는 게 수식으로 따지지 말고 물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이 관계곡선을 설명할 줄 알아야죠. 그죠? 요거 했던 분들 다 들었을 겁니다. 요런 부분을 시험장에다 가지고 출제자한테 이 도체의 저항하고 저런 저항이 왜 이런 식으로 관계곡선을 나타내는지를 물리적으로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자, 그런 것들을 설명을 좀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KC 기준에 여기서 나와 있는 겁니다. 전기설비 기술 기준하고 이제 KC 쪽에 보시면,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는 이제 누설 전류가 정전이 어려운 경우에 저런 측정이 곤란할 때는 누설 전류 1mA로 한다. 그 다음 KC 쪽에는 이렇게, 그죠? 회로별로, DC 시험 전압을 몇 볼트를 가해서 그때 저런 저항 값이 얼마 이하여야 된다라는 요 기준값이 있죠. 이게 이제 과거에 저런 저항 기준값하고 좀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미 두 번이 나왔다는 거죠. 자, 조명방식을 배각에 따라서 분류하시오. 이거는 이제 조명기구가 어떤 형태의 조명기구냐. 여기는 이제 직접 조명기구죠. 이거는 이제 100% 밑으로 이제 배광이 다 떨어지는 거죠. 그 배광 곡선을 그려야 되겠죠. 여기 이제 배광이 이제 100% 하방으로 다 떨어진다는 거죠. 그죠? 이거는 보통 이제 공장 같은데, 그죠? 빛을 집중시키는데 이제 공장 조명 쪽에는 거의 이런 직접 조명 방식을 쓴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이 배광 곡선하고 특징하고 적용, 요 부분을 답안지를 여러분들 뭐 이거 다는 못 적더라도 어느 정도 특징을 적고 배광 곡선 이런 건 반드시 적어야 되고요. 그 다음 배광 분포 있죠. 배광 분포도 적어야 되고 또 배광 분포에 따라서 여기 이제 배광 곡선을 설명할 수 있고 적용하는 부분 이렇게 적을 수 있죠. 5가지. 요것도 연구반 대학 때 시험 쳤죠, 이거 나온다고. 요거는 뭐 5가지 방법을 그대로 쭉 적으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게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요. 요 앞에 이제 요거 말고, 우리 전반 조명 뭐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국부 조명 이런 것들, 그죠? 그런 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예상을 했던 게 그 사이드에 있는 게 나온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딱 분석해 보면요. 이번에 문제를 딱 분석해 보면 다음에 이게 어떤 유형의 문제가 어느 정도 나올까 하는 걸 한 30% 정도는 맞춰지더라고요. 왜냐하면요. 그 문제를 보고 있으면 옆에 있는 문제들이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겠다 하는 것들이 감이 좀 떠오르거든요. 자, 이번 3번 문제는 요거는 이제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이제 유입 변압기들은 보통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절연유가 고온이라든지 뭐 단락이 발생된다든지 뭐 고온이 대전류가 흘러갔을 때 그 기름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열에 의해서 이제 기화가 되잖아요. 기체화되죠. 그리고 기체화되면 기름의 레벨이 떨어지겠죠. 기름의 유류 레벨이 떨어지는데 1차적으로 기름 레벨이 이 정도로 떨어지면 경고를 울리겠죠. 그 기름 레벨이 더 떨어지면 이때는 이제 차단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 기름 자체가 과일로 인해 가지고 기체화되면서 기화되면서 액체 레벨이 떨어지는데 1단으로 떨어지냐 2단으로 떨어지냐에 따라서 경고 차단 이렇게 이제 보호하겠다는 거죠. 자, 그런 내용들 적으면 되고, 이 충격 압력 계정기는 이때 이제 기화가 되지 않습니까? 기화가 되고라면 그 고온 고압의 가스가 기체가 되는 거죠. 그 액체가 고온 고압의 기체가 되면서 여기 이제 이 프로트의 작은 구멍 쪽으로 고온 고압의 이 기체가 이쪽을 빠져나가면서 이 프로트를 밀어 올리겠죠. 프로트를 밀어 올리니까 이 접점이 이제 이렇게 쇼트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변압기를 보호하겠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몰드 변압기에 대한 기계적 보호장치요. 몰드 변압기에 대한 전기적 보호장치, 기계적 보호장치 이런 걸 다 알아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적외선 카메라는 내가 이 온도 방사 이론을 이용해서 여기 이제 내가 S는 로의 4승에 비례하는 온도가 나온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 색깔별로 어쩌고저쩌고 나온다고 설명해드렸죠. 요거는 이제 열을 우리 영상으로 바꾸는 타입이고요. 여기서 이제 기계적 보호장치는 이 초음파 센서랑 로코스키 코일은 이 접지선에 흐르는 전류 또는 이제 이 로코스키 코일은 우리가 이제 변압기 중성점에도 설치하지만 이렇게 이제 외암 쪽에도 설치를 합니다. 타입은 2가지 타입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부분 방전이 발생될 때 굉장히 고주파의 어떤 그런 주파수가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철심 같은 데 이제 포화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로코스키 코일은 어떤 철심을 쓰냐 하면 우리가 이제 공심형 철심을 씁니다. 그래야만이 철심의 포화에 의한 문제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반드시 이제 로코스키 코일을 쓰면서 왜 이 로코스키 코일을 쓰는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장단점이 뭔지, 특징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초음파 센서도 마찬가지죠. 이건 전기적인 방식, 이건 기계적인 방식이죠. 일반적으로 두 개를 이제 같이 이렇게 이제 센싱해서 확실하게 이제 변압기 내부의 어떤 그 부분 방향
됐다. 한 개만 동작되면 이걸 노이즈로 보는 거죠. 그죠? 두 개 다 엔드 조건이 발생됐을 때 이때 확실하게 부분 방정이 발생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 대한 특징, 장단점은 우리 연구와 교재에 다 있고요. 자, 일단 초음파 센서는 이제 변압기 내부에 우리가 부분 방정이 발생되면 그때 이제 초음파 신호가 나오죠. 초음파 음향. 그 음향을 여기 이제 외암에 설치 놓은 이 뭐죠? 그 초음파 센서를 통해서 센싱을 해서 이걸 이제 기계적인 부분을 전기적인 신호로 바꿔주는 거죠. 전기적인 신호로 바꿔줘서 여기 이제 부분 방정을 측정하는 게 저기 이제 음향 센서법, 초음파 센서법이죠. 자, 요런 걸 적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온도 센서 있죠. 사실 이거는 온도 센서요. 온도 센서 이 부분은 내가 이렇게 좀 표현했는데 사실은 이건 좀 빼야 됩니다. 이건요.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이제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아까 제가 이 센서는 이 권선 1, 2차 권선 사이에 두거든요. 사이에 두고 그 1, 2차 권선에 이제 우리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그 온도로 인해 가지고 이제 센싱을 하겠죠. 그죠? 아까 제가 그림 그렸던 거. 여기 이제 1, 2차 코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코일이 있으면 여기 이제 2차 코일이 있고 여기 1차 코일이 있겠죠. 자, 그럼 이쪽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온도 센서를 설치한다는 거죠. 센서를, 그죠? 그럼 이제 이 몰드브라키 외암에다가 온도 컨트롤러를 여기 붙여놓는 거죠. 온도 컨트롤러를, 그죠? 자, 온도 컨트롤러 붙여놓으면 여기 이제 접점이 아까 네 가지 타입이 있다. 접점이, 그죠? 여기서 이제 평상시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붙어 있다가 요것도 포인트가 3개입니다. 그 4개 중에 3개가 있죠. 보통 이제 이렇게 이제 붙어 있다가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온도가 이상 온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이다. 하이 이제 템퍼러처 올라가게 되면 하이 템퍼러처 올라가게 되면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딱 붙습니다. 예를 들어서 1번, 2번, 3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2번하고 3번은 이게 붙어 있다가 온도가 예를 들어서 90도 이상 온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1번하고 3번이 붙어버립니다. 이렇게 센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센싱이 되면서 이 접점이 이제 배전반 쪽으로 날아가면서 이게 알람으로 뜨는 거죠. 알람으로, 그죠? 이렇게 해서 보호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포인트가 요 타입 말고 하이하이 타입도 있습니다. 하이하이 타입도. 하이하이 2개 타입이요. 이 하이하이 템퍼러처는 보통 이제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한 110도 정도. 온도가 이제 건설 온도가 한 110도 정도 올라가게 되면 이거가 똑같습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서요. 뭐 4번, 5번, 6번 있지 않습니까? 그럼 5번, 6번이 보통 평상시에 있다가 이 온도가 이제 110도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4번, 6번이 이렇게 이제 붙는 거죠. 이게 붙으면서 이제 알람이 뜨고 이게 이 시그널이 이제 배전반으로 넘어가는 거죠. 배전반으로 넘어가면서 이 배전반에서 알람으로 띄우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변압기 온도가 또 이상으로 올라왔을 때 또 마찬가지입니다. 뭐 7번, 8번, 9번 있지 않습니까? 8번, 9번이 이 접점이 붙어 있다가 변압기 이상 신호가 딱 떠버리면 7번하고 9번이 이제 붙는 거죠. 그죠? 여기 이상 신호를 또 감지해 놓은 거고. 뭐 예를 들어서 10번, 11번, 12번 있지 않습니까? 10번, 11번, 12번 있죠. 여기도 11, 12하고 붙어 있다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 건선 온도가 에서 55도를 초과한다. 그죠? 그럼 이제 이 팬을 돌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팬을 돌립니다. 팬을 가동시키죠. 그 다음에 50도 이하로 떨어지잖아요. 이 건선 온도에서 센싱된 값이. 이 건선 컨트롤러 쪽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50도 이하로 떨어지면 이 팬 가동이 중지되는 거죠. 팬이 이제 중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이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이건 이제 메이커 쪽이거든요. 메이커 쪽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보통 이렇게는 잘 하면 안 됩니다.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요거는 아까 90도 있죠. 90도나 110도. 요거 내가 다 바꿔가지고 요거는요. 내가 나중에 요 자료 있죠. 요 온도 컨트롤러 센서 이 접점 시그널 부분 요거는 요 밑에 답안지에다가 요게 내가 유인물 딱 붙여가지고 여기다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거는 빼버리고. 이거는 보통 보면 이제 메이커 쪽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보통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변압기 메이커 쪽이고. 근데 이렇게 왜냐하면 이 150도에서 만약에 이걸 트립 신호를 이거를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죠. 아까 여기서 하이하이 신호가 들어왔을 때 이 시그널을 만약에 4번, 6번이 동작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어디로 끌고 왔냐면 이 배전반에 V12 있죠. V12 조작반에서 V12 트립으로 가면 안 된다 이거죠. 이거를 만약에 변압기 보호를 하기 위해서 기계적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 시그널을 우리가 이제 배전반 쪽에 있는 차단기 쪽 그 시그널 쪽으로 넘겨줄 수는 있고 변압기를 스톱을 시킬 수 있는데 우리가 변압기를 정말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 시스템 자체가 중요한 시스템이 아니다 그러면 변압기 가동을 중지시켜도 된다 그러면 이 시스템을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압기가 굉장히 중요한 변압기고 전력 공급을 중단시켰을 때 문제가 된다 그러면 이게 차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때는 그냥 하야히 이 시그널을 받아가지고 알람만 띄워야 돼요. 알람만. 만약에 이제 왜 지금 이거를 변압기 이제 차단 쪽으로 가면 안 되냐면 차단을 시켜버렸을 때 전력 공급이 안 됐을 때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거를 이게 트립 시그널을 빼는 게 낫습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거를 트립을 할 수 있지만 왜 그러냐면 이 온도 센서라든지 이 컨트롤 부분이 항상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제 약간 기계적인 전자적인 장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면 외부 노이즈에 오동작을 할 수 있거든요. 외부 노이즈에. 그럼 실질적으로 변압기 온도가 굉장히 올라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전자장치에 대한 어떤 오동작이죠. 이런 오동작이 났을 때 만약에 이제 변압기를 우리가 전력 공급을 중단시키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트립을 빼는 게 낫습니다. 요거는 내가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데, 요거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트립을 시키지 않고, 그냥 알람만 띄우는 게 낫다. 그죠? 왜냐하면, 변압기를 계속적으로 전력 공급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문제 굉장히 좋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실무를 좀 하신 분이 낸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동구 이 부분은, 이거는 이제 KDS에 나와 있는 318520, 이 기준에 써야 됩니다. 요거 KDS 그 설계 코드 기준 있죠? 요거 내가 카페에다 다 띄워놓을게요. 싹 다. 내가 지금 다 카페에 있는데 일부만 띄워놓은 것도 있고, 이번 기회에 KDS 이 설계 기준 코드를 카페에 다 띄워놓겠습니다. 뭐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거를 뭐 슬쩍 내놨네, 그죠? 여기 이제, 수변전 설비에 대한 그 설계 일반적인 내용들, 그죠? 수변전 설비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 이제 뭐 공동구에 대한 수변전 설비죠. 여기 이제 조율을 공급하기 위해서 공동구 시설에 대한 제반 기능 안전, 이런 유지 관리 등이 고려되는 그런 수변전 설비를 해라. 또 이게 경제성, 신뢰성, 안전성은 이거는요, 무조건 하고 써야 됩니다. 이거는 어디든지 다 똑같습니다. 공동구든 일반 우리 수변전이든 간에, 뭐, 우리가 이제 모든 수변전실에 대한 신뢰성, 경제성, 안전성, 그죠? 유지보수, 이런 것들은 똑같이 들어가는 항목입니다. 2번 항목은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3번도 거의 똑같이 간다고 봐야 되겠죠. 공동구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수변전 설비에 대한 부분도 건축적, 전기적, 환경적 부분, 이런 것에 대한 걸 검토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상전원 수전 설비는, 비상전원 설비들은 여기 이제 공동구 내에 상용전원이 공급이 중단된다든지 뭐 공동구 내에 화재 폭발이 났을 때, 요때 이제 전력 공급을 위해서 이제, 설치하는 게 비상전원 설비들이고요. 여기에 대한 기준들도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명 설비 부분은, 공동구 내에 들어가는 조명 설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공동구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따라서 뭐 조도를 확보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광원하고 조명기구들은 어떤 그 광원하고 조명기구를 설치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뭐 이런 것들은 뭐 법적 기준이니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시면 이 동상다소 케이블에 대한 불평형 발생 원인과 대책에서요. 이 동상다소 케이블에 대한 개념을 적용했죠. 이거는 R상, S상, T상 각 상에 여러 개의 그죠 케이블을 설치한 거죠. 그러니까 R상에다가 케이블을 뭐 2가닥 내지 3가닥, 또 S동도 2가닥 내지 3가닥, 최소 2가닥 이상의 케이블을 설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상에 단신 케이블, 이거는 지금 단신 케이블을 지금 따집니다. 삼신 케이블에 대해서는 이 불평형이 발생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동상다소 케이블에서는 반드시 이제 한 개 상에 대해서, 각각의 상에 대해서 단신 케이블을 여러 개를 이렇게 배치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가 동상다소 케이블이라는 그런 개념적인 걸 쓰면 되고요. 특히 이제 저항하고 그 인덕턴스에 의해서 불평형이 발생되는데, 특히나 인덕턴스에 의한 불평형의 원인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불평형의 원인들은 요런 이제 상배율이 잘못됐다든지, 뭐 선신 간의 거리가 잘못됐다, 뭐 이런 등등의 이유가 있을 때는 여기 인덕턴스 변화죠. 결국은 여기서 보시면 여기 이제 전선을 평형으로 배치시킬 때도 이 배치 간격이 틀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일렬로 배치시키나 하더라도 여기서 여기 간격, 그죠? 여기서 여기 간격. 그러니까 요 케이블하고 이 케이블 간격이 또 다르잖아요. 여기 이제 D1, D1, 여기 D1이면 이 D1, D1, D1이 다 틀리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배치에 따라서 이 작용 인덕턴스 값을 보면 이 이제 슬로 배치에 따른 그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간격들이 다르기 때문에 L 값이 틀린다. 그죠?
L값이 틀려버리면 우리 전압 강화라든지 전압 강화에 보면 이런 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 L값이 달라버리면 여기 이제 그 같은 상에 있는 예를 들어 R상에 여기 같은 케이블이라 하더라도 여기 1번 케이블, 2번 케이블, 3번 케이블에 이 전압 강화가 틀리니까 여기 흘러가는 전류들이 다 틀린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저항이 낮은 쪽에는 IR 전류가 많이 흘러갈 것이고 이 L이 적은 쪽에는 IL 전류가 많이 흘러가겠죠. 그래서 이게 역률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막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덕턴스가 작은 쪽에는 이 IL 전류가 많이 흘러가겠죠. IR이라고 하면. 이런 역률 변화도 막 생긴다 이렇게. 이 전류값에 따라서. 이 전류가 이제 이렇게 작으면 만약 이 전류값이 이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역률이 좋겠죠. 근데 이제 이 IL이 커버리면 역률도 막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L의 변화죠. L의 변화. 이 인덕턴스의 변화에 의해서 이 동상다소 케이블에 대한 불평형의 원인이 저항보다도 훨씬 크게 발생이 된다. 그런 개념이 답안지에 좀 들어가야 되고요. 그 L이 이제 달라지는 그런 원인들을 이제 적어주시면 됩니다. L이 달라지는 원인들이, 여기 이제 일렬 배치했을 때 그 L값이 틀려지는 거, 또 삼신 케이블도, 이 삼각 배치도 요 거리가 일정하면 괜찮은데 이게 일정하게 배치가 안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이 삼각형 배치도 이렇게 배치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배치가 돼버리면 이 등가성간거리가 다 달라지겠죠. 이 등가성간거리를 여기 이제 다른 값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삼성걸 해버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3, 뭐 10, 뭐 예를 들어 12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에 대한 이 D 값이 예를 들어서 뭐 삼성걸 루트에 뭐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3이 나갈까요? 예를 들어 너무 크나 이게요. 뭐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뭐 예를 들어 뭐 3 곱하기 4 이렇게 된 거랑 3 곱하기 3 이렇게 보면 이 D값을 보면 이 D값이 작다는 거죠. 그죠? 이 D값이 크죠. 그죠? 이 등가성간거리가 달라버리면 이때 이제 D값이 이제 이 이 크고 크니까 여기 또 당연히 이제 L값이 커집니다. 그 L값이 이제 틀려지면 이때 이제 흘러가는 이 IL 전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진다 이거죠. 그 IR하고 IL 전류값이 달라지니까 역률 변화라든지 이런 게 발생이 되고 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비상분 전류, 좀 무효분 전류 이런 것들이 많이 흘러갈 수도 있겠죠. 그죠? 뭐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된다. 자, 불평형이 많이 발생되는 원인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우리 기본서에 다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이제 단신 케이블 기준입니다. 이게 삼신 케이블이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전부 다 단신 케이블들은 케이블을 이제 상배치를 균일하게 해야 된다. 선심 상환의 거리도 일정하게 유지된다. 길이도 일정하게 되죠. 길이가 달라버리면 RL 값이 다 틀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심 간에 이 동일한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는 의미를 보면, 여기가 보면 이제 이 선심 간에 동일한 거리를 유지하지 않으면, 여기 이제 뭡니까? 여기도 이제 그 근접 효과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여기 이제 L 값들이 다 틀려지겠죠. 그죠? 여기 이제 전류 방향이라든지 슬로이 이런 길이 뭐 이런 배치 이런 게 틀려지면 이런 L 값들이 이제 변하게 됩니다. 이 케이블도 마찬가지죠. 케이블의 굵기가 또 달라진다 이래버리면 RL 값이 또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죠? 막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이제 그 RL 값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불평의 원인들이 있다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뭐 단신 케이블에 대해서 연관을 시킨다. 단신 케이블 쓰지 말고 뭐 삼신 케이블 써야 된다. 이런 것도 있죠. 그죠? 이런 어떤 그 대책을 적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비상방송 설비에 대해서 삼선 배치, 배선 구성도하고 설치 기준. 여기 보시면 아까 내가 설명을 해드렸죠. 여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걸 정관방송이라죠. 업무용. 그 업무용일 때는 이렇게 이제 붙는 거죠. 이렇게 이제 평상시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방송이 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업무적인 방송 하는 거죠. 이게 정관방송이라죠. 정관방송. 정관방송이요. 정관방송. 일반적인 방송을 합니다. 일반 방송이요. 일반 우리가 뭐 알림 방송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일반 방송. 이런 거 할 때는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붙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신만에서 이제 화재 시그널이 뜨면 이게 이제 어디로 붙냐면 이쪽으로 붙는 거죠. 이쪽으로. 그죠? 이렇게 붙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시그널이 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스피커를 통해서 그 비상방송이 나가는 거죠. 이게 삼선식이죠. 요거 우리 연구반 교재에 있는 거 그대로 지금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그대로 있으니까, 이런 것도 이제 우리 건축전기
쪽에서도 그죠? 기본적으로 좀 봐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고, 여기에 대한 설치 기준도 우리 기본서에 있는 그대로 내가 써놨습니다. 상본에 있는 거요. 그러니까 이 확성기에 대한 입력 기준이 있죠. 아까 그 스피커가 보통 이제 4와트 정도 돼야 된다. 4와트 정도. 그죠? 그 다음에 이 스피커는 전부 다 이제 층마다 설치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음량 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여기 이제 음량 조정기의 배선은 삼성식으로 가져가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조작 스위치들. 보통 이 조작 스위치 다 이겁니다. 보통 조작 스위치는 그 80cm 이상 1.5m 이하. 요거는 거의 대부분 다 똑같습니다. 뭐 요런 것들요. 뭐 요런 거 적을 수 있는 정도까지만 적으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7번항에 보면 이게 이제 우선 경보 방식이 들어가죠. 우선 경보 방식은, 여기 이제 2층에서 화재가 나면, 2층 이상에서 화재가 나면 그 2층하고 그 바로 2층, 그 다음에 바로 밑층. 그죠? 그렇게 이제, 2층에서 발생될 때는 2층 이상에서 발생됐다. 만약 3층에서 발생됐다. 그럼 3층하고 4층. 그렇게 이제 두 개 층에서 방송이 되겠죠. 만약 1층에서 불이 났다. 1층에서 만약 화재가 발생됐죠. 그러면 2층하고, 그러니까 2층. 직상층이니까 1층에서 불 나면 1층하고 2층에서 이제 비상경보가 나가고, 그 다음에 바로 지하층.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게 이제, 우선경보 방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불난층 그 주위로 우리가 피난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죠? 그 밑에 이제 쭉 내려가면 이게 이제 음향장치의 구조 및 성능에서 여기 이제 이 전압이 한 80% 정도까지 떨어져도 음향 신호가 발생돼야 된다는 거. 요런 것들요. 그 다음에 자탐하고 연결돼야 되겠죠.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서 화재 시그널을 검출하면 수신반을 통해 가지고 이 비상방송이 연동이 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자동화재 탐지 설비죠. 그죠? 자동화재 탐지 설비하고 연동이 될 수 있도록 비상방송 장치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된다. 막 이런 내용들을요. 조금 암기를 하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 발전 설비 구성 요소 중 인버터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인버터라는 거는 여기 이제 인버터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개념들을 좀 설명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인버터에 대한 이 기능에, 첫 번째 이제 자동 운전 정지 기능이요. 요거는 이제 태양이 딱 이게 뜨면, 그죠? 일사강도가 딱 내리쬐면 그때 바로 이제 전기적인 출력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렇게 이제 자동 운전을 하는 그런 부분이요. 여기 이제 해가 떠 있으면 무조건 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운전이 되고 있겠죠. 그죠? 근데 해가 지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태양빛이 없으면 다시 이제 발전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정지 기능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태양빛이 있을 때는 발전하고, 태양빛이 없을 때는 정지를 하고, 이게 이제 자동 운전 정지 기능이죠. 여기에 대한 간략한 개념만 적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단독 운전 방지는 한전계통이 죽어 있으면, 한전계통이 우리가 이제 차단되어 있으면, 우리 이제 뭐죠? 이 부산행 전원 역시도 전력 공급이 되면 안 되겠죠. 그때 이제 전력 공급을 차단하는 방식이 수동적인 방식하고 능동적인 방식 이렇게 있다는 거죠. 이거를 보통 이제 인버터 같은 거, 인버터의 주파수 같은 거를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해서 그죠? 하는 방법이고, 이때는 이제 한전계통하고 연계가 되어 있을 때는 이 주파수를 시프트 해봐야 이 변화가 없죠. 근데 이제 한전계통이 죽어버리면 주파수 변동이 심해지는 거죠. 유효전력, 무효전력 다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제 한전계통이 죽었을 때 이런 유효전력 변동, 무효전력 변동을 인버터에서 줬을 때 이런 부분이 이제 검출이 쉽게 된다는 거죠. 그죠? 막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단독운전을 방지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시험에 지금 단독운전 방지 요 자체도 나올 수 있고요. 추후에 단독운전 방지에 대해서 요 수동적 방법, 능동운전 검출 방식 있죠. 요 6가지 방식. 요걸 또 상세히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요것도 내가 연구반 수업할 때 요 내용들을 내가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전압, 위상, 도약, 검출 방식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 때 차단이 된다. 상고주파 전압이 급정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내가 설명을 다 합니다. 주파수 변화율 검출도 어떻게 이 주파수 변화율이 검출되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수동으로, 그죠? 인버터를 정지시키는 거.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을 다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요거 자체로도 나중에 나올 수 있다. 단독운전 방지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단독운전 방지 이 부분도 전에 한번 나왔죠. 그죠? 근데 이제 인버터 전체의 6대 기능을 물었습니다. 단독운전 방지 기능, 그 다음에 최대 전력 추종 기능.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버터에서 어떠한 조건이 있든 간에 어떠한 태양광이 있는 그 조건에서도 그 조건에서 최대로 전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제어를 하는 거죠. 그죠? 일사 강도가 세다. 그럼 그 상태에서 최대 전력이 발생되도록 하고, 또 만약에 좀 흐리다. 흐리면 흐린 날 그 중에서도 최대 전력이 나오도록 제어를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최대 전력이 나올 수 있도록 제어하는 게 최대 전력 추종 제어다. 네, 그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이제 적으시면 되겠죠. 자, 최대 전력 추종 방법에는 우리가 이제 직접 하는 게 있죠. 센서를 통해 가지고 직접 우리가 이제 그 제어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간접 제어 방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피아노하고 정분 컨덕턴스법, 이게 이제 인크리멘탈 컨덕턴스 방법이죠. 컨덕턴스 법이죠. 요 부분에 대한 장단점, 여기에 대한 그 원리들은 요것도 내가 수업할 때 다 했던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거는 이 피아노법이죠. 이게 이제 제어가 간단하고 이런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데, 이거는 이제 최대 전력이 발생되는 부분에서 여기가 이제 어떤 그 진동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에 대한 개선 방법이 이게 이제 정분 컨덕턴스 방법이죠. 이거는 이제 최대 전력이 발생한 그 부분에서 어떤 진동이라든지 이런 변동이 있는 게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단점이 뭐냐면, 이거는 이제 두 개의 어떤 그 제어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그 CPU 같은 거, CPU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 CPU 속도를, 빠른 어떤 속도를 가지는 CPU를 썼을 때는 이제 문제가 없지만은, 여기 데이터량이 많아서 우리가 이제 고성능 CPU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최대를 추정하는 방법이 피아노법보다도 훨씬 우수한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약간 단점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구조적으로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피아노법을요. 자, 여기에 대한 상세한 부분도 나중에 이제 봐야 되고, 우리가 이제 최대적 추정 방법, 이거는 요거 자체로도 전에 25점으로 나온 적도 있었죠. 그 최대적 추정도 요거 자체로 25점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나중에 공부를 해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 전압 조정 기능은, 여기 이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 한전 전력계통에 이렇게 역송전이 되면 우리가 유효전력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유효전력이 이제 들어가 버리게 되면 이 전력계통에 전압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전압 올라가는 부분을 조정하는 그런 기능들이 이제 자동 전압 조정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류 검출 기능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파워 컨디셔너, 여기가 이제 AC/DC를 바꾸고, 이제, 우리가 이제 태양광 발전해서 DC를 만들잖아요. 그럼 이걸 다시 AC로 바꿔서 이제 이 전력계통에 넘겨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셀 있지 않습니까? 셀에서 이제 DC를 만들겠죠. 그죠? 인버터에서 여기 다시 이제 DC를 AC로 바꿀 거 아닙니까? 그죠? AC로 바꿔서 이제 만약에 승합이 필요하다. 그럼 이제 승합용 TR을 두겠죠. 그죠? 승합용 TR을 두고 이제 전력계통에, 이게 한전계통에 연결해 주지 않습니까? 한전계통에. 그죠? 이렇게. 뭐 간단한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DC를 AC로 바꾸는 과정에서 일부 직류전류가 튀어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파워 컨디션 안에 이런 스위칭 작업을 통해 가지고 이런 DC 전류가 이제 이 전력계통을 흘러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전력 변압기를 쓰게 되면 이거는 이제 DC 전류를 어느 정도 차단하는 그런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어떤 하나의 인버터에서 DC 전류를 이제 검출하는 이런 기능이 있고요. DC 전류가 나오더라도 여기 이제 요 변압기 같은 걸 두면, 전원 변압기를 두면, 여기 이제 DC 성분들이 이제 감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DC 성분이 감쇄돼서 이제 전력계통에 넘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탄에 이제 DC 전류가 흘러나오면, 요 DC 부분을 검출하는 이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인버터에서. 그런 내용들을 쓰면 됩니다. 그죠? 여기는 이제 변압기를 쓰지 않고, 만약에 DC 컨버터를 쓰잖아요. 그럼 이제 이 직류 전류가 전력계통으로 넘어갈 수 있는 환경이 좀 커지겠죠. 그죠?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전원 변압기를 쓰도록 해놨죠. 한전계통에서. 그죠? 일본 같은 데 보면 여기 이제 DC 컨버터 같은 걸 쓰는 경우도 있죠. 트랜스레이스 방식이요. 그죠? 자, 요거는 이제 변압기를 붙여놓는 거는 한전계통에서 이 직류가 우리 전력계통에 넘어오는 걸 별로 좋아하겠죠. 그래서 보통은 전원 변압기를 앞에다가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자료 보면 이제 거기 이제 DC 컨버터 이런 것도 있죠. 그죠? 고주파 변압기 이런 방식도 있고 세 가지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지락 전류 검출 방식은 뭐냐면 태양전지에서 이제 지락이 발생되면 지락 전류가 이제 어디로 넘어갑니까? 여기 태양전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태양전지 쪽에서는 보통 DC 전류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버터가 있고 여기 이제 전력계통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가 뭐 변압기 방식 할까요? 변압기 방식. 자, 변압기 방식이다 하면 인버터 안에 이제 TR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TR이 들어가 있으면 여기서 지락이 발생됐지 않습니까?
치락이 발생되고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인버터 2차 측에 뭐 누전 차단기를 붙여놨다. 그죠? 예를 들어.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 이제 AC죠. DC를 AC로 바꿔놨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치락이 발생될 때 DC 치락이거든요. 그죠? DC 쪽에서 치락이 발생되면 이 앞에 있는 ELB 쪽에서 이 회로를 끊어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변압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변압기는 치락 전류를 분리시키고 합니다. 이 전류 역할을 하는 거죠. 이 계통이 많이 털려버리거든요. 치락이 발생되면 이쪽으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치락 전류가 이제 뱅뱅뱅 돌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때 이제 치락 전류 검출 기능을 어떻게 하냐면 보통 이제 치락 전류 검출도 하고 차단도 해버리죠. 여기 이제 IMD 같은 거, 뭐 IMD라든지 이런 걸 달아가지고 인슐레이션 모니터링 디바이스 같은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달아가지고 이제 검출할 때는 IMD만 다는 거죠. 차단한다고 그러면 GFD까지 다 할 수 있겠죠. 그럼 디텍 디바이스죠. 그 여기 만약 치락이 딱 발생됐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접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죠? 이런 식으로. 페이로가 이쪽으로 치락 쪽으로 들어오면서 이게 GFD나 IMD가 울리면 경보가 울리든지, 그죠? 이거 자체로서 이 트리코일을 여닫시켜서 차단기를 오프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치락 전류 검출 기능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인버터가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변압기가 들어간 타입도 있거든요. 변압기형 인버터도 있고 변압기도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인버터가 무변압기 타입이냐, 변압기 타입이냐. 이게 이제 변압기 타입이면 이게 이제 직류 부분하고 도리 부분이 분리가 돼요, 회로적으로. 그래서 직류 전류가 이쪽으로, AC 쪽으로 넘어가지를 못하니까 AC 쪽에 있는 무전 차단기가 동작을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 인버터 자체에서도 직류 전류를 검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됩니다. 인버터 자체에서요. 그러니까 이 인버터를 아까 말씀드린 인버터 있죠. 이 인버터 자체가 치락 전류를 우리가 이제 검출, 그죠? 이렇게 하는 이런 인버터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아까 태양전지지 않습니까? 태양전지고 여기서 이제 치락이 갔다. 그러면 여기서 치락 전류를 이제 검출하고 하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여기 만약에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아까 변압기 타입이라 해서 여기서 치락을 치락 전류에 대해서 검출을 못 하잖아요. 그럼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여기 IMD라든지 GFD를 달 수 있고 또 여기 이제 치락이 발생됐을 때 이 치락 전류를 검출할 수 있는 그런 인버터를 여기다 붙여야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요걸 달든지 이게 없으면 이 치락 전류 검출이 없으면 여기다가 치락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변압기 돼 있기 이 치락 전류가 이쪽으로 넘어가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에서 치락 전류를 검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 치락 전류 검출하고 보호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TS하고 CTTS에 대한 그 특성 비교가 800 문제 나왔죠. 그죠? 자, 이거는 이제 ATS 같은 경우는, 이렇게 봐주시면, 이걸 이제 원리적인 걸로 비교를 하나 해놨죠. 여기 보시면 이제 동작 원리가, ATS 같은 데는 그죠? 상용전원이 이제 들어와 있다가 상용전원이 정전되면 발전적으로 절차해야 되겠죠. 이렇게 절차할 때, 이때 시간은 요 정도 걸리면서 이 절차할 때의 순간적인 정전은 발생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 ATS 쪽에서는요. 근데 이제 이 CTTS는 요 그림이 여러분들 조금 칼라서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되죠.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한전하고 이렇게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반드시 예고 정전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예고 정전했을 때만 이렇게 동기화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이제 부하 측하고 변압기 쪽이죠. 변압기 쪽에 이렇게 전력이 공급되고 있다가 자, 이 상전원 쪽을 이제 정전을 시킨다. 예고 정전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럼 발전기를 가동시키는 거죠. 발전기를 가동시켜서 이 변압기하고 발전기를 동기를 시키는 거죠. 동기를. 그죠? 얘를 동기 조건에 안에 들어오면, 동기화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한전 쪽하고 발전기 쪽을 이제 동기를 시키는 거죠. 사실 보면 한전 쪽에 있는 이쪽도 보면 동기 발전기잖아요. 우리 비상 발전기도 동기 발전기입니다. 이 두 개의 동기 발전기가 전압이라든지 위상이라든지 그 동기 조건에 딱 맞춰놓고 이제 이쪽에서 정전이 딱 되지 않습니까? 동기화 시키는 상태에서. 그래서 발전기만 들어가면 이때 이제 이렇게 이제 아까 여기처럼 위상차라든지 이런 게 발생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동기화 시키는 상태에서 절체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절체 방식에서 요렇게요. 요거는 이제 비동기 절체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상용전원이 이제 이런 상태가 들어가 있습니다. 상용전원이요. 상용전원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갑자기 그죠? 상용전원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발전을 지금 이렇게 절체시킨다. 발전을 그죠?
발전기를 가지고 절제시켜 버렸을 때 상용 전압하고 이 발전기 사이에 이만한 위상차로 인해 가지고 높은 전압이 그 접점에 가해지면 접점에 데미지를 먹을 수 있겠죠. 그죠? 이제 이 높은 과전압이 이제 뜰 수 있다는 거죠. 이 과전압에 의해서 ATS 같은데 고장의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CTTS는 이 동기화 조건이죠. 전압하고 주파수하고 위상을 아까 그죠? 예고정전 사이에서 요렇게 이제 요 범위 안에 들어오면 이제 동기화가 됐다는 거 보는 거거든요. 요 전압 이하, 주파수 이하, 요 위상 차 이내로 들어오면 완벽하게 똑같지 않다 하더라도 요 범위 안에 들어오면 이미 동기화 됐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동기화된 상태에서 이제 절체를 해버리잖아요. 그럼 이것처럼 이런 그 위상 차로 인한 과전압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접점에 가해지는 데미지 이런 것들이 작다는 거죠. 자, 그런 어떤 그 동작 원리에 대한 뭐 절체 어떤 개념들을 이렇게 좀 이런 걸 작성을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징이 이제 뭐 이런 게 있다. 계정기 기능이 여기는 없고, 여기는 이제 위에 이제 컨트롤러반이 있거든요. 컨트롤러반이요. 컨트롤러반에서 이제 이렇게 제어를 시키니까 여기 이제 계정기 기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거기에 대한 특징들을 조금 적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반적인 부하들은 뭐 일반적으로 ATS 이걸 많이 쓰지만 중요 부하 쪽에는 이런 그 CTTS 쪽으로 많이 쓴다는 거죠. 절제 스위치를. 자, 그 다음에 이제 발전기실 높이 이런 것들은 이건 좀 약간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죠? 발전기실 높이 같은 거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국토부에 나와 있는 그 자료하고 지금 KDS 기준 있지 않습니까? 국가 건설 기준 KDS에 보면 이런 어떤 기준이 일부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사실 그 과거에 국토부에 나와 있는 건축전기 설비 설계 기준 있죠. 거기 자료를 근간으로 해가지고 발전기실의 그 천장 높이, 그죠? 그 다음에 기총 이런 걸 좀 쓰면 좋습니다. 발전기실의 그 높이는 뭐 이런 내용들요. 실린더 교체에 충분한 높이를 일단 확보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발전기실에 대한 그 유효 높이는 보통 그 발전기 있죠, 발전기 최상부 높이의 2배 정도로 가져간다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천장 높이를 계산할 때는 이런 수식에서 천장 높이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천장 높이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기초 부분은 여기가 이제 이게 또 중요한 게 여기는 이제 정확한 이론적 계산은 여기 이제 변동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 실험식 있죠, 실험식. 이 실험식을 기준으로 여기 이제 기초에 대한 어떤 설계를 한다는 거죠. 이게 머리식 있죠, 머리식. 머리식에 대한 기초 중량 설계식을 통해 가지고 발전기 기초를 우리가 설계를 합니다. 나머지 이 부분은 이게 이제 정확한 이론적인 계산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잘 사용하지 않고 머리에 대한 식을 통해 가지고 발전기 기초 중량 설계를 한다. 이런 개념적인 게 좀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죠? 여기 나와 있는 이게 중요한 거죠. 정확한 이론적 계산은 변동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험값이나 실험값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약간 불확실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기초 중량식은 이런 머리의 실험식을 통해서 한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자, 이런 것들 하고요. 뭐. 그 다음에 콘크리트 배합 이런 것도 좀 적어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스터빈하고 일반적인 거, 가스터빈 발전기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또 방진 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디젤 발전기는 기초 중량을 좀 작게도 되겠죠. 가스터빈 발전기도 이건 이제 회전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동 같은 게 적단 말이죠. 그 다음에 디젤 발전기를 하더라도 여기 이제 방진 장치, 진동에 대해서 좀 억제할 수 있는, 진동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부착한 이런 디젤 발전기 쪽은 아무래도 위에 있는 일반적인 디젤 발전기보다는 그 기초 부분을 좀 작게도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기초 설계를 좀 작게도 된다. 그런 부분을 답안지 좀 적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문제 10번에 보시면 여기 이제 그 전력 변환 장치요. AC/DC. 여기 이제 AC/DC, DC/DC, DC/AC, AC/AC죠. 자, 이제 여기서 AC/AC는, 여러분 AC/AC는 잘 못 봤을 겁니다. AC/AC는요. 요 사이클로 컨버터는 여기 이제 주파수를 변환시키거든요. 내가 원하는 주파수를 내가 50Hz, 60Hz로 바꾸고 싶다. 또는 60Hz를 50Hz로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이클로 컨버터를 이용해가지고 이게 주파수를 변동시킵니다. 이걸 가지고 F1을 F2로 이렇게 이제 주파수를 변동시키는 거죠. 주파수를 이렇게 변동을 시킵니다.
자, 그럼 이제 AC죠. AC 쪽에 이 주파수를 사이클로 컨버터 가지고 변화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전압의 크기를 바꾸고 싶잖아요. 전압의 크기를. 전압을 내가 이제 크게 한다든지 좀 전압을 다운시키게 이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전압을 조정할 때. 그때 이제 변압기를 이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AC의 주파수, AC의 전압의 크기, 이런 것들을 사이클로 컨버터하고 변압기를 이용해서 바꾸겠다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AC 변환 장치다. 여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들은 여기 종류가 간접식 그 AC 컨버터가 있고, 여기 이제 직접식 PWM AC 컨버터, 이런 두 가지 타입이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간접식은 여기 전압의 크기하고 주파수의 가변이 필요한 때, 그러니까 전압하고 주파수를 다 바꿀 때는 요때 이제 간접식 AC 컨버터를 쓰는 거고, 이때는 이제 직접식 요 AC 컨버터는 이렇게 출력 전압만, 요 전압만 바꿀 때는 요 직접식을 쓴다. 간접식은 전압의 크기하고 주파수를 다 바꿀 때 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그죠? 요거도 지금 이제 두 번째 나왔습니다. 요 128H도, 이게 이제, 뭐죠? 그, 발전의 인버터, 그때 설명하면서 이 전력 변환 장치도 물어봤었거든요. 전력 변환 장치를 물어보면서 그때 DC AC 컨버터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물어봤죠. 128회 때. 그죠? 그런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C DC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정유기, 렉티파이어죠. 이 정유기를 통해가지고 정유기를 이렇게 표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이 정유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AC를 직류로 바꿀 때, 그죠? 이렇게 바꾼다든지, 그죠? 이렇게 잘라가지고. 반파 정류, 전파 정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에 이 정유기를 통해가지고 이 AC를 DC로 바꾸는 겁니다. DC로. 그죠? DC로 이제 바꾸는데, 이때도 제가 이렇게 됐죠. 자, AC를, 자, DC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바꾸면, 이게 사실, DC는 이게 완벽한 DC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와야죠. 근데 이 직류 자체가 좀 애매하죠. 그죠? 이 애매한 직류를 거의 직류에 좀 가깝게 이렇게 좀 만들어주는 거. 이렇게 좀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평활작용을 하는 게 뭐냐면 이 콘덴사죠. 이 콘덴사는 보통 이제 병류로 설치된다. 병류로. 그죠? 요런 이제, 이 완벽한 직류로 못 만들어주니까 그 완벽한 직류에 가깝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평활 콘덴사죠. 그러니까 이 콘덴사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스위칭을 한다는 거죠. 그죠? 요거는 이제, 다음에 이제 AC를 DC로 바꿔놓고, 더 깨끗한, 더 완벽한 직류로 만들기 위해서 가 들어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보면, 요거는 보통 보면 이제 그 변환장치 1차 측에 요걸 많이 쓰고 있죠. 그죠? 자, 그런 걸 좀 설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이제 다이오드 정유기하고 위상제어 정유기 요게 나오는데, 요 두 개의 종류도 좀 외워두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오드 정유기는, 교류 주파수를 그 일정한 직류로 이렇게 변환된다고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밑에는 위상제어 정유기는 이 교류 주파수를 가변 직류로 바꿉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이거는 일정한 직류로 딱 바꾼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직류의 크기를 지금 바꿉니다, 이렇게. 직류의 크기를. 직류의 크기를 바꾸다 보니까, 자, 봐보시죠. 이게 가변이죠. 그럼 이게 특징이 뭐냐면요. 이건 일정 직류죠. 그럼 이 고주파가 어디서 더 많이 생겼습니까? 여기서 더 많이 생긴 거죠. 여기서, 그죠? 여기서 더 큰 고주파가 여기 더 많이 발생된다. 이 상대적으로, 여기부터. AC에서 DC로 바꿀 때, 우리가 이제 그 잔향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AC를 DC로 바꿀 때, 이 나머지 이제 잔향이 결국 고주파로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은 한 개로 나오지만, 이건 여러 개의 형태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게 훨씬 더 많은 고주파가 튀어나온다는 거죠. 위상제어 정유기 쪽이. 그러니까 일반 우리 다이오드 정유기보다는. 이런 어떤 그 특징적인 것도 간단하게 뭐 적어줄 수 있으면 좋겠죠. 자, 인버터는 우리 알고 있는 DC AC입니다. 우리 UPS라든지, 일반적인 인버터에 보면 2차 측에 달리는 거 있죠. 그죠? 여기는 이제 이 전력계통이 AC니까 아까 정유기 위해서 AC를 DC로 바꿨지 않습니까? DC로 바꾼 걸 다시 이제 DC를 AC로 바꾸겠죠. 그죠? 그게 이제 인버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때 인버터는, 이 직류를 가변 주파수, 가변 전압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죠. 이게 VV 방식으로 많이 하죠. Variable Voltage, Variable Frequency로, 그죠? 그러니까 종류는 변조 방식에 따라서 이거를 이제 진폭 변조를 하느냐, 그죠? 이 큰
변조하거나 진폭을 변조하거나 이렇게 변조 방식에 따라 두 개를 나눌 수 있고 뭐 주회로 방식에 따라서 전압으로 가지고 전압을 바꾸느냐 전류로 바꾸느냐 그러니까 전압형 인버터 전류형 인버터 이거를 지금 많이 쓰고 있죠. 전류형 인버터를 많이 안 씁니다. 그냥 자 제어 방식에 따라서 이걸 쓰고 있고요. 뭐 이런 거는 어디에 많이 쓰냐면 뭐 UPS 같은데 그죠? 뭐 이런 데다가 뭐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 이제 태양광 그 인버터 있지 않습니까? PCS 거기도 이런 걸 쓰고 있죠. 그죠? DC 컨버터는 말 그대로 이거는 DC 전압을 승합하거나 DC 전압을 DC로 다운시키거나 그 DC 전압을 승합하거나 DC 전압을 다운시키거나 그럴 때 이제 DC 컨버터를 많이 쓴다는 거죠. 그죠? 여기 보면 이제 DC 컨버터도 중간에 여기 변압기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비전원 방식이 있고 전원 방식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중간에 이제 변압기 없는 방식은 그냥 DC 컨버터고 요거는 이제 중간에 변압기를 통해서 이제 승합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전원 방식이다. 이 변압기를 통해서 전원을 시킨다는 거죠. 그죠? 이런 형태가 있다. 이것도 이번에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면 조금 힘들은데 그죠? 안 나오는 게 좋은데 어떡하나 이제 이런 전력전자 부분도 자꾸 나오고 있다는 거죠. 뒤에도 보면 전력전자 부분이 하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내가 교수님이 내셨나 누가 냈나 조금 그렇습니다. 그죠? 전력전자 부분은 일반적인 건축전기 기술사 분들은 잘 안 내는 문제인데 뭐 철도를 가지고 계신 분이 그걸 내는지 좀 애매하더라고요. 자, 다음에 그런 거고, 그다음 KC 기준에 의한 그 전압 강화 기준 있죠. 요거는 좀 유효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지금 세 번째 정도 나왔죠. 이 세 번째 정도 나왔으니까 이 전압 강화에 대한 부분은 잘 좀 외워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전에 내성 규정에 의한 전압 강화는 우리가 한전에서 받는 전압 강화, 한전에서 그 직접 받을 때는 3%, 4%, 5%, 6% 있나요? 5%, 6%, 7%, 뭐, 그 전압 강화 기준이 있었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전압 강화 기준이 과거의 일본 방식에서 유럽 기준 방식으로 바뀌면서, 그죠? 이 전압에 대한 그 부분이 완전히 바뀌었죠. 저압으로 수전하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고압으로 수전하는 경우는 6%, 8%, 이 전압 강화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 사항들은 밑에 있는 것들이고요. 뭐, 이거는 외워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유럽 기준 쪽으로 우리가 게시 코드가 갔으니까 거기 따라서 이 방식대로 그 전압 강화에 대한 기준을 암기해야 됩니다. 이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 이제 예외 기준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여기 이제 기동 중인 전동기에 대한 부분은 요 전압 강화보다 더 크게 할 수 있다. 돌입전류도 마찬가지죠. 순간적으로 돌입전류가 들어갈 때는 전류가 크게 되면 전압 강화가 많이 생겼겠죠. 여기 전압 강화 식이 이렇지 않습니까? 뭐 이 옛날식, 요건 옛날식인데, 뭐 옛날식대로 할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돼 있단 말이죠. 전압 강화 식이 있죠. 그죠? 그럼 이 전류가 크게 되면 이 전압 드롭이 크잖아요. 그죠? 드롭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제 3%, 5%, 6%, 8% 이런 기준이 있었지만 이런 이제 기동기라든지 돌입전류에서는 이 기동전류나 돌입전류에서는 순간적으로 과도 현상에서 그죠? 과도 현상에 의해서 이 기동전류나 이런 돌입전류가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그죠? 이런 큰 돌입전류에 대해서는 이 전압 강화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막 그런 어떤 개념적인 것도 아울러 좀 외워주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압 강화에 대한 그 식 있죠. 이게 똑같은 식인데, 요걸 또 이런 식으로 좀 바꿔놨죠. 그죠? 요게 이제 전기 방식, 우리 KW. 이게 이제 이거하고 똑같죠. 여기 이제 KW, I에 R 코사인 세타, X 사인 세타. 그죠?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요때 이제 I를, 요 IV로 지금 바꿔놓은 거죠. 설계전류로. 그죠? 이 전기 방식을 요렇게 이제 B로 바꿔놓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R을 요렇게, 로의 LS로 이렇게 바꿔놓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X 부분을 이렇게 바꿔놨고요. 요거 이제 길이는 여기 다 같이 이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요 식이나 이 식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요 식을 이제 KC 엔드북에는 이렇게 이제 IC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전압 강화를 우리가 이제 표현하는 거죠. 실질적인 개념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회로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전압 강화를 적용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압 강화를 따질 때 기준은 자, 저압은 계량기 2차에서부터 부하까지, 고압은 변압기 2차에서부터 부하까지. 요 기준에 따라서 3%, 5%, 6%, 8% 이렇게 나눈다. 막 그런 내용들 좀 작성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EMI하고 이제 EMS하고 EMC를 보시면 EMI는 전자파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그놈이 타 기계에 영향을 주는 거죠. 인터피어런스니까. 전자파 장애죠. 영향을 주는 부분. 그 다음에 영향을 주는데 이 주파수가 높을 때는 이 공간을 통해서 방출할 수 있죠. 그걸
radiated emission도 있죠. 공간을 통해서 이 전자파가 방출되면서 타 계통의 이 전자파에 대한 어떤 그 악영향을 주는 거. 이게 이제 라디오 에미션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공간을 통해서 날아간다는 의미는 공간을 통해서 날아가려면 굉장히 주파수가 커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고주파 대역에서는 이 공간을 통해서 외부로 이제 날아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주파수 대에서 공기 중으로 이렇게 이제 전자파가 외부 계통에 영향을 준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 다음에 컨덕션 밴드 이거는 뭐냐면 슬로를 타고 오는 거죠. 슬로. 이거는 이제 컨덕션 밴드는 주파수가 낮으니까 30MHz 이하에는 얘는 공간 전파 능력이 없거든요. 공간 전파 능력이기 때문에 도체를 통해 가지고 이 전자파가 타겟통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 C하고 R하고 이거 두 개 다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MI. 이것도 우리 연구반 교재에 다 있는 거죠. 자, 그래서 EMS도 마찬가지입니다. EMS는 이제 전자파가 들어왔을 때 내가 전자파에 견디는 거죠. 그죠? 이제 전자파에 대해서 어떤 전자가 발생되어도 우리 전자기기가 이렇게 이제 전자파의 영향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어떤 내성, 즉 버티는 이런 개념을 보시면 되겠죠. 이것도 이제 CS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RS가 있죠. C는 컨덕티드, 그러니까 도체를 타고 들어오는 어떤 전자파에 대한 어떤 내성, 이런 거고, 이 RS는 radiated라고 되어 있어서 이건 자유공간으로부터 전자파가 들어오는 그 전자파에 내가 견디는 어떤 정도, 이걸 이제 RS로 하는 거죠. 이 R자는 항상 공간을 타고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C는 도체를 타고 전자파가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거기에 어떤 전자파가 들어왔을 때 내가 견디느냐, 못 견디느냐. 그죠? 견디는 거는 이 전도 내성, 이 공간을 타고 오는 전자파에 대해서 내가 우리 전력기기가 견디면 이거는 이제 RS가 되는 겁니다. 방사 내성이 되는 거죠. EMC는 이제 EMI하고 EMS를 합쳐놓은 게 EMC죠. 이 양립성이니까. 요거는 간단하게 개념 정도만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퍼킨즈 효과에 대해서는 이런 거는요, 퍼킨즈 효과를 바로 적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시감도 곡선을 설명을 또 하고 적용 예를 적으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시감도에 대한, 곡선에 대한 부분을 조금 설명하면 좋겠죠. 시감도라는 거는 이거죠. 이게 이제 체리 시감도 중에 우리 식으로 따지면 다른 파장에 대한 시감도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감도가 지금 우리가 이거 시감도를 따질 때는 보통 어느 환경에서 따지냐면 일반적으로 명순환 환경에서 따집니다. 명순환 환경에서요. 명순환 환경에서 이제 555 나노메타 파장 대역에서 이때 이제 이 광속이죠, 광속. 그죠? 광속이 680 루멘이 나온다는 거죠. 이때 광속이 가장 크게 나오죠. 요걸 이제 일로 보고 다른 파장에 대해서 시감도 비를 비시감도로 한다. 그러니까 비시감도에 대한 개념을 잠깐 적어주고, 이거 수식적으로 이렇다. 이거 좀 적어주고요. 그 다음 명순환 환경에서의 시감도는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시감도에 대한 개념을 잠깐 적어주는 게 좋죠. 그래서 이제 555 나노미터에서는 여기 이제 우리가 색깔, 빛이죠, 빛에 대한 색깔에 대해서 적색에서부터 이 청색깔을 갈 때 황색을 가장 우리가 잘 느낀다는 거죠. 명순환 환경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시감도에 대한 개념이다. 요거를 이제, 680을 1로 했을 때, 다른 파장에 대한 그 시감도를 요 1대비로 나타내는 게 이제 비시감도죠, 그죠? 요 비시감도에 대한 개념을 잠깐 설명하고, 그 다음에 명순환하고 암순환에 대한 부분, 이런 걸 이제 설명해 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명순환 환경에서는요, 이렇게 이제 555 나노메타에서, 그죠? 555 나노메타에서, 여기 이제 제일 지금, 아까 황색이 잘 보인다 했죠? 이것도 여러분들 타반지에는 이렇게 적어야 돼요. 여기 이제 빨간색이죠. 여기 이제 빨, 주, 노, 초, 파, 남, 이렇게 보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이 명순환 환경에 대해서는요, 이걸 시험장 갔을 때 여기 빨간색하고 여기 이제 파란색을 보시면, 그죠? 이 파란색을 약간 이쪽으로 적어놨거든요. 파란색을 이쪽에다가. 여기 이제 파란색이 이게 되죠. 그러면 요것도 약간 이쪽으로 올려야겠죠. 빨간색을. 그럼 요 명순환 환경 이 부분에서는, 그죠? 거의 똑같이 시감도 똑같죠. 0.15, 그죠? 이 곡선에서는. 그러니까 밝은 환경에서는 이 빨간색이나 이 파란색이 거의 똑같이 잘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암순환 환경이 딱 돼버리죠. 암순환 환경이. 그렇죠? 이렇게 암순환 환경이 바뀌어버리면, 봅시다. 이 청색은 더 잘 보이죠.
그죠? 그 이게 녹색은, 빨간색은 더 잘 안 보이는 거죠, 이렇게. 이건 더 밑으로 내려가고, 얘는 더 위로 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때는 이제 우리가 명순위에서 이 추상세포가 동작을 해요, 눈에 망막에 보면 추상세포가 동작하는 거고, 요때는 우리가 눈에 간상세포가 동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눈에 이제 망막의 세포들이 다르게 이렇게 작동을 하면서 이 시간도 곡선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 그 퍼킨즈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내용들에 대해서 밝은 환경에서는 적색이나 청색이 같이 잘 보이나 어두운 환경에서는 적색은 더 어둡게 보이고 청색은 더 밝게 보이는 게 퍼킨즈 효과다. 그 이유는 이렇게 이제 추상세포하고 간상세포가 동작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내용을 좀 적어주면 될 것 같고요. 적용 사례에 보시면 이제 소방 우리 그 회로에서 보면 그죠? 유도등 같은 거, 유도등이나 유도 표지를 전부 녹색으로 하죠. 그 이유가 이 퍼킨즈 효과를 이용했다는 거죠. 그죠? 여기 이제 암수능일 때 녹색하고 청색이 잘 보이기 때문에 우리 유도등 표시를 이렇게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간판 같은 것도, 그죠? 이 야간에 내가 영업할 때는 녹색이나 파란색 간판을 쓰는 게 훨씬 유리하다. 그죠? 이게 아까 암수능 환경에서 훨씬 잘 보인다는 거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쓴다는 거죠.